근면은 영어로 diligenc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diligent를 부지런한, 근면한 이렇게 해석하죠. 그런데 산업을 뜻하는 industry 또한 근면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은 산업주의와 근면 사상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막스 베버의 근대 자본주의론을 살펴봤을 때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 즉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를 받아들인 시민계급층이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보면서 성실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이 선이라고 하는 관점의 변화를 겪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대 시민의 삶에서 부지런함은 선이고 게으름은 악이라는 윤리관이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전에는 노동은 노예들이나 하는 천한 것이라고 얘기했다면 산업혁명 전후에는 누구나 일하지 않는 사람은 윤리적으로 악한 사람이라는 가치관이 형성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산업주의와 근면사상은 시대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단어의 의미도 같은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자에서 근면의 의미는 단순히 부지런하다는 것에서 나아가서 마음을 쏟아서 애를 쓴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서 애를 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의미를 한번 읽어보면 인간 내면 세계, 곧 마음의 세계에 생각을 돌려서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의미,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더 높은 정신세계를 지향하는 인간의 생활태도와 관련된 덕목 이렇게 됐습니다. 자, 괄안에 육체노동 플러스 정신노동. 단순히 육체노동에 있어서 부지런한 게 근면이 아니고 거기에 정신노동까지 합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쉽게 말하자면 나의 정신이 지향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생활태도 정도의 의미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근면이란 것이 단지 목적 없는 육체적인 부지런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한 생활태도라는 것이죠. 자, 퀴즈 하나 풀겠습니다. 리뷰 퀴즈 17번. 다음의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적어 넣으시오. 근로윤리의 세 가지 덕목 중 하나인 은 더 높은 를 지향하는 인간의 생활태도와 관련된 덕목으로서 노동과 육체노동이 결합된 개념이다. 우리 주교제에는 근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외발적 근면과 내발적 근면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 두 가지가 비교가 되어 있죠. 먼저 말 그대로 외발적 근면은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을 말합니다. 반대로 내발적 근면은 스스로 자진해서 하는 근면이죠. 동기에 있어서도 외발적 근면은 생계나 사회적 체면 유지 등의 동기에 의해 근면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내발적 근면은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좋아서 또는 하고 싶고 감사하고 이런 등의 동기에 의한 근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외발적 근면은 직업생활에서 외부적 동기에 따른 근면이기에 내적 성숙이나 자아 실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기 힘들지만 내발적 근면은 내 자아가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한 근면이므로 그 결과가 자아 성취로 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강도, 같은 시간적 노동일지라도 외발적 근면의 경우 그 일의 실제 성과가 내발적 근면의 성과보다 퀄리티나 양적인 면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외발적 근면은 피동적인 노예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근면함이고 내발적 근면은 능동적이고 주인의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서 이런 근면함을 가진 사람들을 self-motivated, 즉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들이라고 특별히 칭하기도 하죠. 자, 외발적 근면이 직업을 그저 단순한 노동으로 본다면 내발적 근면은 직업을 자신의 사명이며 소명이라고 생각할 때의 근면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발적 근면은 창의성이 결여가 됩니다. 그런데 내발적 근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나의 직업생활을 더욱 의미있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창의성을 활용하는 근면함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창의성이 뭐라고요? 자아 실현의 창의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어느 유대인 상인의 지혜를 통해 외발적 근면과 내발적 근면의 차이성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뷰 퀴즈 18번. 다음은 외발적 근면과 내발적 근면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한 개 이상 나옵니다. 1번. 내발적 근면은 내적 성숙이나 자아 실현의 결과를 가져오기가 힘들다. 2번. 내발적 근면은 창의성이 결여될 수 있다. 3번. 외발적 근면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다. 4번. 외발적 근면은 외부로부터 강요당한 근면이다. 자, 오늘 6강 강의의 마지막 이론입니다. 인간은 근면의 자세에 있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가연성 인간과 불연성 인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성 인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죠. 먼저 가연성 인간 유형은 어떤 일을 할 때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유형은 주변에 훌륭한 리더가 있어서 훌륭한 또 팀원이 있어서 끌어주거나 팀 전체 분위기가 열정적일 때 자신도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유형입니다. 반면에 불연성 인간 유형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지시나 명령이 떨어져야만 마지못해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흥미도 없고 자신이 열정이 없으니까 비슷한 부류들과 어울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리더십을 맡게 되면 팀 전체가 의욕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자연성 인간 유형은 어떤 지시가 없어도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타입입니다. 아까 내발성 근면 의미를 알아볼 때 self motivated, 즉 스스로 동기 유발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내발적 근면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있어서 실제 경영자가 되기에도 알맞은 유형입니다. 자, 세 가지 근면 유형에 대한 돌발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리뷰 퀴즈 19번. 다음은 근면에 있어 세 가지 인간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 넣으시오. A. 가연성, B. 불연성, C. 자연성. 1번.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야만 행동하는 유형으로 환경, 조건, 훌륭한 리더십이 이끌어주면 좋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형. 2번. 지시나 명령을 받아야 행동하며 일에 아무런 흥미가 없고 의욕 상실을 전념까지 시키는 유형. 3번. 지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 나서는 유형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되는 self-motivated 유형. 자, 정직의 정의 보겠습니다. 정의.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듬. 밑에 보면 세부적 의미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음. 자, 여러분 정직에 대해서 저도 참 스스로 여러 가지 모습을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장을 강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해야 되겠네요. 예전에 제가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이 이렇게 설교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런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성경 구절들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칠 만한 자격이 될 것인가? 나는 온전히 거룩한가? 하고 자문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자신이 너무 위선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론을 얻은 것은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은 바른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하는 목적으로 세움을 받은 거니까 부끄럽고 고통스러워도 가르치자. 그리고 가르치면서 나도 더 노력하자. 이렇게 결단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으로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정직이란 거짓을 말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관계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white lie, 소위 좋은 거짓말도 곧잘 합니다. 하지만 규범상 정직이란 거짓말을 전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단 제가 1강에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이 강의의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었죠. 주교제를 중심으로 규범론적 윤리관을 세우고 부교제를 참고해서 메타윤리관적 관점의 균형을 잡겠다고 했죠. 우리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배우면서 그 한계를 또 배웠잖아요. 상황의 결과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 상황과 결과를 무시하고 의무적으로 행해야 한다는 점, 그게 한계였죠. 그래서 해법이 뭐였습니까? 윤리적 이기주의와 공리주의적 관점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말자였죠. 그리고 진리를 말하고 행하되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창의성과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래야 옳은 일도 하고 나도 손해보지 않고 공동체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강의를 했습니다. 자, 세부적 의미의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공동체의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것. 자,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누가 안 봐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어떤 제재가 없어도 자신의 자존심과 분별력을 통해 지킬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 스스로의 양심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 자, 이것도 두 번째와 같은 맥락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가 배운 몇 가지가 떠오르지 않아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도덕률, 정언명령, 이런 것도 떠오르고, 또 기계스의 반지서라도 떠오를 수 있죠. 투명 인간이 된 상태니까 아무도 자신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참으로 악한 길을 선택했던 기게스. 그리고 그 기게스 설화를 예로 들면서 플라톤의 형인 글라우콘이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악한데 왜 굳이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 기억나죠? 그때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이성은 선하기에 그 이성에 따라 선하게 살지 않으면 불행해진다 라고 말을 했었잖아요.
자, 정직이라는 게 이런 종류의 것이라는 거죠. 아무런 제재가 없이도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규범을 지키고 양심에 따라 살고 이런 것들이 쉬운 것 같아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 건설에 있어 꼭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일단 우리는 확인을 하고 뇌 속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규범론적 바탕이 깔려있는 그 위에 메타윤리학적 관점을 흡수하는 것과 규범 없이 학문적인 메타윤리 관점만 흡수하는 것은 그 결과가 아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규범부터 머릿속에 새겨 넣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우리는 정직의 철학적 당위성을 한번 살펴보고 돌발 퀴즈 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퀴즈 20번. 다음 중 정직의 세부적 의미에 속하지 않는 것은 1번 공동체 규칙과 질서를 스스로 지키는 것, 2번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것, 3번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4번 스스로의 양심을 깨끗이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왜 정직해야 하는지 철학가들의 말을 살펴봤었죠. 니체는 당신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은 거짓말해서가 아니고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라고 말했고, 이 발언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직이라는 덕목이 신뢰의 근간이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 탁월한 삶을 추구를 해야 되고, 이러한 탁월성에는 지적인 탁월성이 있고 또 품성적인 탁월성이 있는데 품성적 탁월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적으로 탁월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품성과 지혜로운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최상위 지식인이면서 바람직한 품성을 갖추지 못하고 공동체에 피해만 불러오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자, 소크라테스는 거짓과 속임수는 행복과 거리가 멀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그가 한 말 중에 아주 유명한 말, 인간의 이성은 선한 삶을 원하고 그에 따라 살지 않으면 인간은 불행해진다라고 한 말과 맥락이 같죠. 왜냐하면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인간의 이성이 거짓과 속임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즉 인간의 이성이 선하기 때문에 그런 이성에 위배된 삶을 살면 인간은 자동적으로 불행해진다는 거였으니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그 밑에 우리의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가 정직은 정언명령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정직해야 한다. 이것은 의무론적 윤리죠. 즉 우리 이성이 우리에게 정직하라고 정언명령을 내리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밑에 18세기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은 정직이 우리 모두에게 쾌락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죠. 제롬 벤담이 만약 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면 거짓도 선한 행위가 된다 이렇게 말했을 줄 알았는데, 그죠? 자, 그런데 공리주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공리주의는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규칙 공리주의는 최소한의 규범을 지키면서 공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리를 위해서 무엇이든 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최소한의 규범이 있다는 것이고, 바로 이 근거에 의해서 벤담이 정직이 공리로 연결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규칙 공리주의적 발언이었던 거죠. 리뷰 퀴즈 21번. 인간에게는 지적 탁월성과 품성적 탁월성이 있는데 정직은 품성적 탁월성에 해당하며 품성적 탁월성이 행복에 있어 더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했던 철학자의 이름을 적으시오. 자, 거래 비용 이론 리뷰하겠습니다. 정의는 거래 비용이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거래 전에 필요한 협상, 정보의 수집과 처리는 물론 계약이 준수되는가를 감시하는 데 드는 비용 등이 해당된다. 또한 처음 계약이 불완전해서 재계약할 때 드는 비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 개념은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러널 콜스가 자신의 저서 기업의 본질에서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팔고 유통하는 데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조직된다고 발표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했습니다. 일테면 A라는 회사가 컴퓨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려면 부품 회사들과 거래를 해서 부품을 만들게 해야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메모리칩 만드는 회사 사장은 A사보다 메모리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도 A사보다는 사운드 카드나 그래픽 카드에 대해서 더 전문가잖아요. 그 말은 경우에 따라서 A사의 부품을 납품하는 이러한 부품 회사 경영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더 불릴 수 있도록 꼼수들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이를테면 계약 시에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가격을 올려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돈을 더 많이 주는 다른 회사에 납품하겠다면서 배신을 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 A사의 입장으로 보자면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A사는 전문가를 고용해서 그런 경우를 막고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즉 거래 비용이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 A사가 부품 회사들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자신들이 스스로 전환이 된다면 뭐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기네 기업 내의 회사들에서 부품을 생산하게 되니까
되니까 신뢰 부분도 해결이 되고 가격 흥정도 안 해도 되고 결과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더 싼 원가의 컴퓨터를 생산해낼 수도 있겠죠. 즉 효율성이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애초에 거래하는 양측이 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라면 거래 비용이 아예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런 사회가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라는 것입니다. 또한 효율성의 증대는 이윤의 증대를 가져오니까 윤리가 이윤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2번. 다음은 거래비용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고르시오. 1번. 거래비용이란 각종 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기업이 이러한 거래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대기업화된다고 볼 수 있다. 2번. 거래비용이 많이 발생할수록 효율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다. 3번. 1937년 영국의 경제학자 아담 스미스가 자신의 저서 기업의 본질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개념이다. 4번. 기업 간 신뢰도가 높으면 거래 비용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직과 신뢰 구축을 위한 4가지 지침을 살펴봤는데 이런 지침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비윤리성과 심리적 거리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하기 싫어서 종량제 봉투에 마구 우겨놓고는 버려버리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분들이 아주 힘들어한다는 걸 아십니까? 또한 환경에도 많은 피해를 주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피해를 받는 대상을 잘 모르고 너무나 멀리 떨어진 것처럼 느끼기에 난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요즘 보험 사기가 판을 치잖아요. 실비를 타내기 위한 병원의 꼼수에 적당히 타협하는 경우도 많죠.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른 보험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 꼼수들이 편성하여 실비를 다 받아먹으려 하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갱신대 돈이 확 오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요. 외국에서 들어와 코로나 확진을 받기 전에 격리 무시하고 여행 다니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리고는 확진이 판명나자 그들이 묵었던 호텔을 며칠씩이나 문을 닫게 만들고 스쳐 지나간 모르는 사람들 전염시켜서 몸도 아프게 만들고 생업도 멈추게 만들고 이렇게 내가 바로 옆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비윤리적으로 행하는 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내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또는 공동체 전체에 피해를 줄 때 또는 들키지 않으면 뭐 법의 제재도 받지 않을 때 이럴 때는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윤리성의 심리적 거리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3번. 다음 중 비윤리성의 심리적 거리 이론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번. 화명동 생태공원에서 유채꽃을 한 다발 꺾어 집에 장식하였는데 너무 예쁘다. 종종 그래야겠다. 2번.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요일을 놓쳐서 일반 쓰레기 봉투에 다 넣고 버렸다. 홀가분하다. 3번. 아래층 주민의 항의가 무서워서 한밤중에 베란다 창문을 열고 고양이 털이 잔뜩 묻어있는 카펫을 다 털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4번. 집에 설탕이 떨어져서 커피점에서 한 움큼 가져왔다. 앞으로도 자주 그래야겠다. 우리가 정직과 기업의 윤리 경영을 살펴봤었는데요.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2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 이것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이윤 추구라고 보는 입장으로서 법만 어기지 않는 한계 내에서 최대한 돈을 많이 버는 게 기업의 목표라는 것이죠. 반면 오른쪽 편에 보면은 이익보다 윤리를 우선하는 입장이 있는데 아래 보면은 기업은 사회에 대해서 4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이윤 창출, 그리고 둘째, 법률 준수. 이 2가지 다 법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이윤 추구를 하는 거니까 왼쪽 편의 윤리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과 같습니다. 근데 세 번째 윤리적 책임을 보시면요. 법망을 피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추구함으로써 사회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사회 윤리적으로도 책임을 지는 윤리 경영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넷째, 윤리적 책임에 더해서 자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그만큼 벌어들였으니까 다시 사회로 환원하시오 하는 책임이 요구된다는 것으로서 장학재단도 세우고 대학에 기부도 하고 고아원도 세우고 문화시설도 설립하고 국가정책에도 기여하고 하는 식으로 사회에 부분적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아래 보면요. 기업의 도덕적 의무라고 해서 직접적, 간접적 의무가 있는데요.
직접적 의무는 기업의 주주, 직원, 노동인력들, 소비자, 거래하는 회사 등 기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간접적 의무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위에서 보았던 기업의 윤리적 책임의 범위가 바로 사회 전체에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기업의 사회적 역할은 과거에는 이윤 추구에 기울어져 있었다면 현대는 이윤 추구보다는 윤리 경영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상생하고 존경받는 위치로 변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현대는 기업이 기술과 능력을 광고하기보다는 윤리를 광고하는 시대라고 했죠. 즉 윤리 경영이 더 많은 이윤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이익보다 윤리를 우선시하는 윤리 경영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4번.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서 이익보다 윤리를 우선하는 입장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법망을 피해서 합법적인 이윤 추구를 하는 것, 2번 지역사회 환경 유지에 힘쓰는 것, 3번 이윤 활동에 관련된 모든 인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 4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약자들의 삶의 개선을 위해 일조하는 것. 자, 성실의 의미입니다. 성실의 사전적 의미는 정성스럽고 참됨입니다. 우리가 보통 성실이라고 하면 근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면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기 위한 부지런함이라는 의미로서 좀 더 행동이나 행위의 부지런함을 뜻하는 반면에 성실은 행동보다는 좀 더 인간 품성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성실의 한자 뿌리를 보면요. 정성성, 열매 시르로서 정성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뜻인데 열매는 드러나는 결과고 정성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성이 바로 인간만이 가진 품성이란 것이죠. 자, 밑에 임마누엘 칸트가 성실은 인간만이 가진 품성의 기본적 특질이라고 말하는데 위에서 살펴본 성실의 정의에서 정성 그리고 참됨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품성적 특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칸트가 기독교적 사상에 영향을 받았음을 볼 때 이런 품성이 숭고한 이유는 성경적으로 신이 자신의 형상을 따서 인간을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인간의 내면에 신의 품성적인 특징이 내재져 있다는 것이니까 그것을 숭고하다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성실은 자아개념, 즉 태도, 가치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아개념, 즉 태도, 가치는 스펜서의 직무능력 빙산 모델에서 수면의 아래 부분에 있던 요소죠. 즉 성실하면 직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이고 직무 능력이 향상된다는 것은 조직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5번. 다음 중 성실의 개념에 있어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직무능력 빙산 모델의 수면 아래 부분인 자아개념, 가치, 태도에 관련된 것이며 시간과 노력을 요하지만 반복적, 지속적인 역할 학습을 통해 제2의 천성으로서 개발이 가능하다. 2번 칸트는 성실은 참됨을 의미하기에 인간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덕목이라 말했다. 3번 기동성이 필요한 현대 조직 사회에서 성실은 필수적인 덕목은 아니다. 4번 성실은 근면보다는 좀 더 인간 품성에 관한 개념을 가진 덕목이다. 자, 성실과 디테일 윤리입니다. 직장에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의 태도는 성실의 정의에 따르자면 정성스럽고 참된 태도겠죠. 말 자체가 좀 고풍스러운 느낌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정성스러움, 즉 성실은 디테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교제에 수록된 아래 사건 3개를 한번 살펴봤는데 셋 다 볼트 하나로 인한 사건 사고였죠. 밑에 보시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서양 석담이 있고요. 그 밑에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고도 돼 있고 또 청길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라는 석담도 나와 있죠. 그 밑에 중국의 기업인이며 디테일 컨설팅 연구소 소장인 왕중추에 져서 디테일의 힘에 나오는 말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위대함은 작은 것들에 대한 충실함으로부터 기원한다. 직장 생활에서 흔히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낳을 수 있다. 작고 사소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됐죠. 자, 성실하다는 것은 정성스럽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디테일들은 예기치 않은 불행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또 많은 인명을 지키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며 또한 이러한 디테일한 성실 태도가 직업에 대한 자아개념, 즉 성실도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6번. 다음 중 성실의 디테일 윤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1번 천길둑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진다.
2번 직장 생활에서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 3번 작은 부분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 대업을 놓치게 된다. 4번 모든 위대함은 작은 것들에 대한 충실함으로부터 기원한다. 성실함과 계획된 우연 이론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심리학과 교수인 존 크롬버츠 교수는 계획된 우연 이론을 주장했는데요. 그는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분석해 본 후 그들 중 80% 정도가 현재의 성공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 뿐이라는 결과를 얻었죠. 또한 유명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는 직장에서의 성공이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이 매사에 충실했던 순간의 점들이 연결되어 만들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즉 내가 언젠가는 이 회사의 사장이 되고 만다 또는 내가 5년 후에 부장자리를 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한 게 아니고 현재 내가 맡은 일에서 정성을 다하고 즉 성실했을 때 그 모든 점들이 미래에 이어져서 하나의 그림을 형성한다는 거죠. 점이 많으면 더 큰 그림이, 점이 적으면 더 작은 그림이 되겠죠. 자, 우리 주교조에 수록된 저자 이간춘 교수의 말 한마디 읽어봅시다.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회피하고 외면한다고 어려움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문제는 회피하면 할수록 더 힘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말은 위에 스티브 잡스의 말과 문맥상 연관되어 있는 말이죠. 현재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실함으로 해결해 나가다 보면 미래의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인생에 좋은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뭘 이것을 목표해서 이 직장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힘들고 이 부분이 내 목표와 맞지 않아서 이직을 하고 또 이직을 하고 그러지 말고 성실하게 내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다 보면 노력한 만큼의 긍정적인 결과가 어떤 면으로든 있다는 것입니다. 리뷰 퀴즈 27번. 다음의 내용은 무슨 이론에 대한 것인가? 직장 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들을 회피하지 않고 하나씩 성실하게 풀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목표하지도 않았던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된다.